네, 5일간의 비교적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잠시 후에는 국내 증시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나라 밖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가가 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조금 전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한 9월 FOMC 회의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테이퍼링을 페드가 일단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연 헝다그룹의 파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촉매대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산적해 있는 게 많은데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주가 흐름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시청자분께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한경의 글로벌 마켓을 통해서 다들 전해주시겠습니다는 월요일 날은 한 600포인트 넘게 떨어졌죠. 네. 그리고 화요일 날도 한 50포인트 다우존스 기준으로 오늘은 한 절반 정도 회복해서 추석 전에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미국의 페드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새벽 3시에 발표했거든요. 근데 새벽 3시에 보면은 사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장 초반에 한 350포인트 이상 상승했던 것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헷갈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엔탱글먼트만 딜레마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경이죠. 3시경에 보면은 그 이후에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FOMC 회의 결과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앞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시각과 반복되겠습니다는 이렇게 시장의 의미를 이렇게 겹치지 않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추석 연휴 기간에 최대 이슈는 헝다그룹이었었죠. 그래서 네.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8월 달 이 문제를 제시했었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도 이 문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월가에서조차도 이렇게 이 문제가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전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이 됐던 것이 OECD 경제 전망치였습니다. 아마 한국경제TV의 글로벌 마켓에 우리 캐스터분을 통해서는 일전에 전해드리게 아쉽겠습니다는 이 OECD의 중간 전망에서 미국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2분기에 피크아웃을 계기로 해서 성장률이 좀 하락될 것이다 하는 예상은 해드렸습니다는 성장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해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OECD 전망치를 이렇게 본다면 두 가지. 하나는 작년 2분기에서부터 상향 조정만 됐거든요. 올해 성장률이. 네. 근데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상향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측면. 이것이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달 전망인데 9월 달에 이렇게 전망하는 페드의 수치도 그랬습니다는 OECD도 6월 달에 전망치 정기 전망에 이어서 사실 이번에 중간 전망 여기 이제 중간 전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는 중간 전망에 3개월 만에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OECD의 예측력, 페드의 예측력 문제 이런 문제에 아무리 델타 변이 이후에 그렇게 확산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이 문제가 굉장히 예측력 문제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의 이 OECD의 경제 전망에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발표했던 페드의 내용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확인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 관련해서는 오늘 주가 움직임보다도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더 주목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정도 바짝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이 1,180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여부가 향후의 원달러 환율 또 서화 개미부들이 갖고 있는 환차익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특별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가가 초반에 헝다그룹 문제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보다도 연방부채 유예 연장안이 하원을 통과한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만약에 헝다그룹의 파산 네. 문제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방부채의 유예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 미국의 주가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페드 회의 결과 이후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350포인트 전후에서. 근데 장 초반에 300포인트 이상 올린 데에는 역시 연방부채 유예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1년 이상 연장됐던 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슬 그 연방부채 유예 한도는 조재길 특파원께서도 전해주셨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두 가지 방안이 있었죠. 하나는 연방부채 상한을 좀 올리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2019년부터 2년 연장돼서 7월 말까지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연장되지 않고 그렇죠. 있는 상태죠. 네. 이걸 좀 추가적으로 연장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이게 국가 채무가 아주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연방부채 상한을 더 위로 올리는 이 문제는 국가 채무 문제, 미국의 신뢰도 문제, 달러 약세 문제 이런 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유예를 그 연장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이번에 가닥이 잡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그 7월 말 이후에 CBO 즉 미의회 예산국이 갖고 있는 비상 자금으로 일반 경직성 경비를 그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름에 따라서 미국 증시에 진리를 하던 디폴트 우려가 완화됐던 부분이 형다그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굉장히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상원은 그냥 통과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50대 50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원이 나눠져 있습니다는 캐스팅 보트는 민주당의 해리스 부총재가 갖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네. 또 이것이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비상결재권을 가지 않겠습니다는 여기서 결정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화당의 그 반발이 있긴 하지만 사실 결국은 통과되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임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시 예산을 네. 연방의 일반 경직성 경부가 10월 달에 이렇게 종료가 되면 현금 보유가 종료되면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까지 이게 미국의 그 파산 문제, 현금 보유가 제대로 이렇게 온다면 파산 문제에 돌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의회 절차, 상원의 절차를 보면 12월 3일까지는 사실 그 해리스가 캐스팅 보트를 지는 이런 선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현금 보유가 없어졌을 때 미국의 파산설이 돼서 금융시장이 어렵거든요. 네. 이때 임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12월 3일까지는 공화당의 반발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캐스팅 보드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임시 예산까지 편성돼서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악재를 극복하고 올라갔던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보면 페드 회의가 가장 그 주목을 받았긴 했습니다는 또 주목돼야 되겠습니다는 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 파산설에 대한 우려 완화 네. 요 대목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3시 이후에는 거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그 나스닥과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그러면 거의 변함이 없었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증시에서는 서로 이 견해를 어떤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향방이 상당히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급격하게 반등을 한 것이 아니라 장 초반부터 강세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9월 페드 회의 직전에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이 헝다 그룹과의 파산 문제가 겹쳐서 그랬는지 파월 연준 의장이 구원 투수로 나올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더 큰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9월 달에 이렇게 가장 관심사가 테이퍼링 문제였었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9월에서는 테이퍼링 문제가 결정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오히려 10월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그 3분기의 성장률, 그다음에 기업체 실적이 더 관심이 될 것이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테이퍼링이 일단 유보했죠.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되지 않겠느냐 시사점이 던졌지만 사실 그 이후에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 디펜더드 방식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그 예고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11월 달, 12월 달에 페드 회의에서 이렇게 테이퍼링을 추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그 상황, 펀더멘탈 측면에서 상황이 덜 변할 수 있으면 사실 그 11월 달, 12월에 예고했다 하더라도 추진이 시기가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9월 달 페드 회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됐던 사항이 이번에 분기별로 전망되는 경제 전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 전망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10월 달서부터는 미국의 피스칼 이어 회계년도가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피스칼 이어, 피스칼 폴리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서로 조화점이 찾는 측면에서는 그 조화점의 접촉점이 되는 것이 바로 베이스라인 부분의 경제 전망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망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됐었죠. 하나는 이번에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지 하향 조정되는데 분명히 얼만큼 하향 조정될 것이냐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전망에서는 사실상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출범했던 첫 년도거든요. 네. 첫 년도에서 지금의 미국의 이렇게 경제 정책은 사실상 회기년도가 트럼프 정부가 결정됐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손대로 미국의 경제 정책의 그림을 그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망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바이든오믹스의 베이스라는 부분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2024년 첫 전망치가 나오거든요. 첫 전망치 2024년에 전망치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페드 회의에서 분기별로 발표되는 미국의 그 경제 전망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 성장률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성장률을 작년 2분기서부터 상향 조정만 됐는데 자 6월 달에 7% 전망해서 똑같은 성장률을 3분기 만에 5.9%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페드의 경제 전망은 이렇게 거시경제 지침인 포브스 모델에 의해서 추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그 모델에 있어서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상당히 종전과 시기열적인 측면에서 연속성이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올해 성장률 3개월 전에 7%인데 지금 5.9%.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의욕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미국의 이렇게 통화 정책의 근간이 있는 PCE 물가 상승률 6월 달에 3.4에서 파월은 엊그제까지 일시적이다 했는데 사실상 4.2%로 상향 조정해서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됐죠.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의 1, 4분기, 2, 4분기 성장률이 6.6, 6.3, 6.2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올해 5.9% 간다면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경우에 따라서 푹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의 인플레 문제가 이렇게 봉착됐을 때 올해 4월부터 봉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럼 올해 물가 상승률이 3.4에서 3개월 만에 4.2%면 3분기 이후서부터는 9월에 있었던 물가 상승이 월별 지표지만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분기 이후에 미국 경제 보면 성장률은 푹 꺼지고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3시 이후에 나온 이후서부터 미국의 증시 모습은 거의 변동이 없었던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전일 대비해서 지금의 오늘 이렇게 다우진스 올라가는 폭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 그 이전에 FOMC 회의 결과 이전에 올랐었던 부분이 플랫하게 움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일단 유보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같이 페드가 디스엔탱글먼트 딜레마에 걸려 있는 이런 상태가 앞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지 못할 때는 미국 증시 향방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렇게 낙관적이지만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심이 됐던 월가에서 올해 성장률 이상으로 관심이 됐던 것이 처음으로 제시했던 2024년의 전망치입니다. 그럼 2024년의 전망치의 내용을 보면 일단은 성장률이 2.0%, 잠재 성장 수준, 근원 PCE 물가 상승률 2.1%입니다. 두 가지 보면 코비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완전히 극복한다 하는 측면에서 성장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전망치를 토대로 한다면 페드도 이제는 코비드 19에 대해서 같이 가는 구조로 전제를 해서
포브스의 모델의 성장률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현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는 극복하지 못한다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반영해서 페드의 위드 코비드 19 이 문제로 해서 2024년에 성장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근원 PC 물가 상승이 2024년에 가서도 2.1%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2.1%는 페드의 물가 인플레 타겟팅 선이 2%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파월 의장이 인플레 일시적이라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물가 상승률이 2% 넘는 부분은 작년에 결정됐던 평균 물가제에 의해서 용인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미국의 PCE 물가 상승률이 2%를 벗어났다는 것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또 페드 인사들이 얘기했던 인플레가 일시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2024년에 처음 제시했던 성장률과 물가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또한 부담이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생각만큼 오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대 관심사로 꼽았던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연준이 일단 넘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이 되는 문제가 파월 의장이 사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했지만 네. 연계를 시키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는 9월의 회의가 테이퍼링 회의는 금리 인상보다는 테이퍼링이 가장 관심이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그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연계를 차단시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푼 것은 회의에서 오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느냐. 페드의 그렇게 통화 정책은 일단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서 그건 양적 완화 정책으로 브라운싱 방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게 비전통적 정책이거든요. 이거 빨리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유동성부터 먼저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금리도 올라가는 정상화 단계가 엑시트 스트레이트죠. 그러면 파월 의장이 당신 마음대로 금리 인상과 이렇게 절연할 것이냐 하면 한국경제TV 통해서는 정상적 수준이기 때문에 불연계 즉 차단은 어렵다. 오늘 FOMC 회의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페드 회의 적전에 우리가 페드의 양대 목표가 이렇게 물가와 그 다음에 고용이다. 고용이죠. 네. 그러면 물가는 상당히 타겟팅 선을 우선했다. 테이퍼링 추진이죠. 근데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전돼 있지만 미국의 그 자연 실업률, 미국의 이제 완전 고용 실업률은 페드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과 노동시장에 빠지는 선에 일치하는 선에 고수준을 완전 고용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완전 고용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페드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모니터리스트 즉 통화론자 밀턴 프리드먼 같은 그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지금의 페드 입장에서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서 디맨드 풀 사이드의 케인지언의 내용들을 조금씩 더 보완되고 있긴 합니다는 전체적으로 페드는 중앙은행은 마이터리스트의 견해를 많이 한다. 그래서 가능한 천사의 키스를 할 것을 원한다. 천사의 키스는 뭐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본래 목적이 물가 안정이다. 그것만 해라. 천사만 해라. 더럽게 상하지 마라. 악마의 키스를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천사와 키스만 하기에는 너무 페드가 물가가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서부터 마이터리스트가 가장 반대하는 악마의 키스 즉 고용 창출 경제 성장을 양대 듀얼 메이터로 등장한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고용 문제는 상당히 진전돼 있지만 그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실업률 개념에서 3.5%는 지금 5.2%니까 굉장히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러면 이제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테이퍼링을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테이퍼링을 연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는 거니까 성급하게 다가갈 수는 없죠. 테이퍼링 추진할 수는 없죠. 왜냐? 빨리 가면 지금의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하고 경제가 좀 회복된다 해서 봄날에 푸릇푸릇한 그린슈즈 되는데 이게 뭐냐? 성급하게 하면 다시 yellow with 시든 잡초가 돼서 1930년대 에클스 페드의 가장 치욕이라는
에클리스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의 전에는 물가를 상승하면 테이퍼링, 고용을 상승하면 테이퍼링 추진하지 않는다 하면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에 테이퍼링은 이렇게 일단 유보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 배경에서 이번에 테이퍼링은 유보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두 가지 측면이죠. 그동안 이제 전 앵커도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상태에서 테이퍼링 문제가 올해 2월부터 이렇게 제시하는 상태에서 연준 인사들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이 좀 엇갈렸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상한 대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파월 의장조차도 말 한마디가 저게 실제로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시장과의 친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느냐 우리가 에로 교수가 했던 러닝 바이 튜닝에서 사실 시장을 페드에 일치시켜 나가는 거냐 하는 측면의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는 어찌됐든 테이퍼링은 경제가 정상화되면 추진한다.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받아들일 거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테이퍼링 돼서 지금은 사실 테이퍼링이 일단 유보되는 증시의 호재인데 왜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하는 금리 인상 문제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증시 입장 위기의 월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 예상외도로 나왔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300포인트 장점으로 올라간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던 이유는 그런 호재와 악재 요인이 결부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테이퍼링은 단행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면 M2 증가율을 보면 공식적으로 페드에 신뢰가 되는 투자 적격적인 측면에서의 국채라든가 MBS는 줄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은행의 제한인 0레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줄여왔던 상태거든요. 그게 M2 증가율을 보면 딱 맞을 거거든요. 1년 전에 111%에서 4월에는 18%에서 지금 7월 달에는 9% 이게 최근 통계입니다. 줄었기 때문에 테이퍼링 추진하기 때문에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유보를 했다 하더라도 증시에 이렇게 그 자체는 호재가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성장률 지금 말씀드리는 금리 인상분을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약시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테이퍼링과 함께 또 하나 관심이 됐던 부분이 바로 점도표였습니다. 지난 6월 회의와 비교를 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부분도 살펴주시죠. 우리가 회의 직전에 추석 전에 이번에 점도표가 나프로트가 가장 큰 관심이 될 것이다 하는 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문제는 차단 얘기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엑시트 스트레치는 돈을 이렇게 회수하면 사실 금리 인상 문제는 바로 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그 페드 회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죠. 금리 인상 문제는 파월 의장을 무색해 할 만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언급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무색해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최대 관심이 있던 금리 인상 문제를 잠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경제 전망이 발표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분기마다죠. 라포르트가 나오는 겁니다. 매번 회의 때 나오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과 9월, 3월, 6월, 9월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020년에 금리 인상 문제가 6월 달에 7명인데 이번에 9명이죠. 토탈이 18명입니다. 18명에 9명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유보를 하는 입장이죠. 그럼 2023년에 보겠습니다. 6월 달에 13명, 지금은 17명입니다. 한 명만 빼고는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명은 누굴까 하는 측면입니다. 한 명은. 지금 FS 멤버에 결혼 멤버가 한 명 있습니다. 요거를 지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는 거의 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일단 매파적이다. 2월에 있어 상당히 매파적이다. 이게 상당히 매파적이다 하는 측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매파적이라 하면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금리 인상으로 차단시키겠다 하는 잭슨 홀 미팅의 의견이 굉장히 무색해 되는 거죠.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미리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그래서 금리 인상 문제는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금리 인상 문제는 테이퍼링이 가능해도 금리 인상은 먼 얘기입니다. 언제기다 증시에서 보면 대형주를 중심해서 계속해서 갑니다. 저가 떨어지면 저가 줍줍 보세요.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딱 되고 두 번째는 금리를 좀 인상하는데 매파적 성향이 더 강했다면 얼만큼 올리느냐가 되는 거죠. 얼만큼. 그래서 이번에 피벗 레이트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피벗 레이트 보면 2021년 0.1에서 2023년은 1%로 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면 우리가 보면 6월에 했을 때는 2021년에 0%에서 0.6, 0.6.
역점적으로 이제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2023년에 1%가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 직후의 첫 금리 인상은 내년은 불가피하다 한 차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금리가 0에서 0.25%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2023년에는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이때는 그 금리 인상의 피볼 레이트가 한 1.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경제 여건만 맞춰주면 그때는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대로 FOMC의 테이퍼링이 유보됐지만 주가가 예상대로 나왔으면 많이 올라가느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던 3시 이후에 우리 시간은 3시에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을 이렇게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긴 했지만 테이퍼링이 예상이 됐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거다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최대 관심사였던 헝다그룹 리스크 문제를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디폴트 위험이죠. 네. 이 디폴트 위험에 대해서는 추석 상황의 상황도 악화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헝다그룹 문제에 의해서 이 부동산 문제는 연쇄 파동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리딩 업체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후순위가 쫓아가니까 우리가 보면 부동산 시장은 항상 그 전염 효과가 큰 것이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헝다그룹 파산 문제에서 나머지 제2, 제3, 제4 헝다그룹 파산 문제는 계속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갈림길이라 그러죠. 올린 가는길인데 이자가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레버리지 해가지고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가 이제 되는데요. 위안화 표시 채권으로 이렇게 이자만입니다. 원금 빼고 지금 금리 수준을 한번 가정해서 원금이 얼마큼 되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위안화 표시 채권은 425억 원, 우리 돈으로 달러계 표시 채권은 993억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하일리 채권은 부동산 개발업체 레버리지 부분에 가장 큰 거다. 그래서 미국의 그 중국의 하일리드 국채권에 투자할 때 14%, 미국의 그 하일리 채권에 투자할 때는 4%니까 이게 중국의 간섭으로 벗어난 그림자 금융품이었거든요. 요 틈을 파고들어서 사실 헝다그룹이 요 문제를 레버리지 일으켜서 달러계 자금을 차입해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중개 부동산 거품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요 대목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안화 표시에 오늘 이자 지급이 425억. 그다음에 달러계 표시 지급이 993억.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달러계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전행카랑 같이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달러계 표시 자금이 이렇게 990 이거부터 좀 해줘 이제 대외신용도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자기네 나라부터 한다. 요건 이제 한다. 오늘 관심은 달러계 표시 자금이 990억 이자가 들어오는데 요 부분이다. 요 부분을 사실 지금 헝다그룹 입장에서 이걸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급할 것이냐? 시진핑 정부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이걸 지급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미국과의 그 경제 패권 다툼 그리고 부동산 개발의 가장 큰 요인이 달러계 자금의 부동산 거품을 발생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되느냐가 사실 헝다그룹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점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달러계 채권이 많은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변수가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이 헝다그룹의 부도로 인한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추석 전에도 네. 우리가 리만 사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자, 리만 사태는 글로벌화가 미국의 그 금융계들이 많이 지정돼 있고 네. 그리고 사실상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것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에 따른 비용을 다른 나라 전가시켜야 미국이 위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빨리 극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이 금융사들을 이렇게 보면 예. 글로벌 정도가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외환 유동성이 많다. 그래서 사실 그 리먼 사태와 것처럼 그렇게 외화가 부족한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정도 다른 나라 전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의 국부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의 국부 문제가 되니까 오늘 파월 의장도 사실 그 헝다그룹의 문제가 앞으로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극단적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미국 금융사 연계가 적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영향을 적게 한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추석 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것이 리먼 사태를 연결시키는 시각, 그다음에 LTCM 시각으로 연결시키는 시각, 이것은 사실상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국부적 문제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산불 정책과 시진핑의 정치적 야망을 한다면 중국 통제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국유기업으로 환원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홍다그룹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 추석 전의 진단인데 그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최대 관심이 됐던 지난해 추석과는 다르게 이번에 추석에는 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 이 부분까지 좀 살펴주시죠. 네, 작년에 이게 추석을 맞으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추석의 연휴가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이 사실 작년에 코로나 충격을 좀 흡수해서 그나마 이렇게 버티게 됐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얘기를 뭐 저는 주가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서 경제를 해설하는 사람입니다는 증시에서 얼마큼 가느냐 하는 이 측면이 화제가 됐습니다는 이번에는 금리 문제를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직전에 한은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대부분 MZ과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게 꼭대기까지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그 추석 연휴에는 금리가 얼마큼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을 많이 문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에 물론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하더라도 오히려 두 가지 측면, 가계부채 절대적 수준은 더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제도권에서 확 줄이다 보니까 부채가 올라가는 것이 전부 사채금융에서 풍선 효과에서 질적으로 악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증권사의 신용대출을 엄하게 규제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 당국이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경착륙시키면 이렇게 소상공인과 MZ세대들만 다치게 됩니다. 이미 위험수가 됐던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랜딩 시키느냐, 연착륙시키느냐 하는 이 측면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추석 연휴 때 금리의 추가 인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불안해하는 사람을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잡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이 올라갔어. 그것도 질적으로 악화돼. 질적으로 왜 악화되겠습니까?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사채시장을 가겠습니까? 왜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한번 정책 당국에서 곰곰이 생각해서 증시의 신용대출을 안 해. 이러면 안 된다. 안 돼. 오늘 뭐 그렇게 되는데요. 네. 그런 측면은 오늘 한전에 더더구나 이렇게 인상을 안 시키겠다 했던 전력 요금을 인상시키겠다 하는 입장과 함께 우리 사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FOMC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오랜만에 열리게 되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에 놓쳤던 글로벌 경제 이슈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났던 9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